며느리는 남편의 마지막 유품마저 제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은 그저 분위기가 나빠질까 제 입을 막았죠. 평생을 바친 시어머니의 자리가 이리도 허무한가 싶던 그날 밤 200억 원의 유산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한 구어체로 주어진 개요에 맞춰 일장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제 아침은 커피 내리는 냄새로 시작돼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포의 하늘은 참 높고 푸른데 이상하게 이 집의 공기는 늘 서늘하게 느껴지죠. 제가 젊었을 적만 해도 아침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나 밥 익는 냄새가 차지했는데 이제는 낯선 원두의 시큼한 향이 먼저 코를 찔러요. 며느리 유라가 요즘 한창 빠져있는 요리 블로그 때문이에요. 아침 햇살이 가장 예쁘게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촬영을 해야 한다나요. 그래서 저는 해가 뜨기 무섭게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죠. 그런데 제 역할은 찌개를 끓이거나 나물을 무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 앵글에 잡히지 않는 구석에 서서 며느리가 쓸 재료들을 묵묵히 손질하는 게 제 일이랍니다. 아보카도를 얇게 써는 법, 술안을 터지지 않게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 평생의 손맛은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는 데 있었는데 60이 넘어 칼질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에요. 가끔은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죠. 유라는 저를 부를 때 어머니라고 참 싹싹하게 불러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어요. 마치 잘 훈련된 기계가 정해진 단어를 내뱉는 것 같달까요. 어머니, 파슬리는 그렇게 다지면 향이 다 날아가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요. 라며 제 손 위로 자기 손을 겹쳐 칼을 쥐어줄 때면 저는 그냥 살아있는 조리도구가 된 기분이 들어요. 제 아들 민혁이는 이걸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그 아이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복잡한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는 아이였죠.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준 예쁜 브런치를 먹으며 역시 우리 유라 음식 솜씨는 최고야라고 칭찬할 때 그 음식의 재료를 누가 새벽부터 다듬었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들이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니까요. 저도 그걸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제 입에 맞지도 않는 빵 조각을 씹어 넘길 뿐이죠.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였어요. 혼자 넓은 집에 있는 저를 아들이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유라가 둘째를 가지면서 일하는 사람을 쓰는 대신 저를 부른 거였죠.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니까 였지만 속내는 뻔했어요.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들어왔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이번적이는 마포의 새 아파트도 사실은 남편과 제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거였거든요. 그러니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주인이 아니었어요. 손님도 아니었죠. 그저 기능만 남은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어요. 제 의지나 취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며느리의 블로그와 SNS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요. 하루는 유라가 친구들을 집에 잔뜩 불렀어요. 저는 오랜만에 솜씨 발휘를 좀 해볼까 싶어 구수한 청국장을 끓이려 했죠. 그런데 부엌에 들어서는 저를 보더니 유라가 질색하며 말하더군요. 손님들 다 듣는 앞에서요. 어머니, 제발요. 손님들 오시는데 집안에 냄새나게 청국장 같은 건 안 돼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들고 있던 뚝배기를 그대로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 평생의 손맛이 제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귀한 음식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냄새나는 것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서요. 손주 녀석에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려 할 때도 그랬어요. 아이가 어른이 주는 물건을 한 손으로 덥석 받기에 할머니한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지 하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더군요. 어머니, 요즘 애들 그렇게 안 키워요. 그런 식으로 자꾸 주눅들게 하면 애 창의력만 막는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세상의 모든 규칙과 예의 범절이 한순간에 아이의 창의력을 막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죠. 그 후로는 손주 녀석의 버릇없는 행동을 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이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도 제게는 너무 어려운 물건이에요. 아들 녀석이 하나 사주긴 했는데 전화 받고 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가족 단톡방이라는 곳에서는 자기들끼리 사진을 올리고 웃고 떠드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타자를 치는 것도 느리고 젊은 애들이 쓰는 줄임말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나중에는 그냥 알림을 꺼뒀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저만 겉도는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요. 아마 며느리의 블로그나 SNS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올 테죠. 컴맹 시어머니, 구식 시어머니 같은 이름으로요. 하지만 저는 그걸 확인할 방법도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의 방 안에 갇혀갔어요. 제 존재가, 제가 살아온 세월이 이 하얗고 반짝이는 집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제 방 한쪽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자개장. 저 자개장이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장만해 주신 혼수였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그 자개장을 마른 헝겊으로 닦으며 이것만 보면 당신 처음 시집 왔을 때 생각나서 설레네라며 웃곤 했죠. 민혁이가 어릴 땐 저 자개장 뒤에 숨어 숨바꼭질을 했고 명절이면 그 앞에 상을 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눴어요. 제겐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들이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제 역사의 증거였죠.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시장에 다녀와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 구조가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자개장이 있던 자리에 생전 처음 보는 새하얀 북유럽풍 수납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매끈하고 차가운 표면이 꼭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에 있는 유라를 불렀어요. 아가, 내 방에 있던 자개장, 어디 갔니? 유라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너무 낡고 칙칙해서 집안 분위기랑 안 어울리길래 중고 가구상에 팔았어요. 새로 들인 수납장 훨씬 예쁘죠.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역사가, 제 추억이 유행이라는 단어 하나에 팔려나가 버린 거예요.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건 네 아버님의 유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민혁이가 제 목소리를 들었나 봐요. 상황을 파악한 아들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좀 넘어가요. 유라도 좋은 뜻으로 그런 거잖아요. 집안 분위기만 이상해지잖아요. 집안 분위기.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제 인생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내 아들은 고작 집안 분위기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는 이 집에서 정말 이방인이구나. 내 기억과 내 역사는 이들에게 그저 처치 곤란한 낡은 짐일 뿐이었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텅 빈 벽을 바라보는데 눈물조차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뭉쳐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인내하고 체념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분노라는 이름의 불씨였죠. 자개장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를 마주한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평생을 덮고 있던 두꺼운 체념의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죠.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슬픔은 미련이 남았을 때나 느끼는 사치스러운 감정이더군요. 제게 남은 건 그저 뼛속까지 시린 분노, 그리고 내가 내 집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선명한 현실뿐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죠. 아들 내외는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그건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 아니었어요. 그저 불편한 분위기를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안절부절 못함에 가까웠죠. 유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입을 여는 순간 제 안에서 타오르는 이 시커먼 불덩이를 그대로 쏟아낼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유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제 눈빛에 담긴 의미를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읽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유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아직도 그 낡은 장롱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라며 대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아이들과 감정 소모를 하지 않겠다고. 내 감정은 이제 오롯이 내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침묵이 흐르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때였죠. 유라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저와 민혁이에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저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서 파티할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추석의 파티라니. 남편이 살아있을 적엔 온 친척들이 모여 북적북적하게 명절을 보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간소하게나마 우리 세 식구가 모여 차례를 지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파티라니요. 민혁이가 저보다 먼저 물었어요. 파티? 갑자기 무슨 파티야?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 블로그 이웃들이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인플루언서들 초대해서 제대로 된 추석 파티를 보여주려고. 요즘은 명절도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되거든. 이번에 제대로 기획해서 올리면 방문자 수 폭발할 거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이번에 음식 좀 제대로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손님은 한 25명 정도 올 거예요. 25명.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세 식구 먹을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온종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 25명이라니요. 그것도 그냥 손님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콘텐츠를 위해 오는 사람들이라니. 제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 유라가 제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팔짱을 끼더군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제 블로그 제대로 홍보해야 하니 음식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어머니 손맛 좋은 거 제가 알잖아요. 그 살랑거리는 목소리에서는 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저를 이용하려는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입을 열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아가, 그래도 추석인데 아침에는 먼저 차례부터 지내야 하지 않겠니? 내 아버님 첫 추석이잖니. 제 말에 유라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복잡한 걸 하세요? 손님들 오시는데 집안에 제사상 차려놓으면 격식 떨어져요. 보기에도 안 좋고. 격식이 떨어진다.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그 경건한 의식이 며느리에게는 고작 격식 떨어지는 낡은 풍습일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의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평생을 지켜온 가치 한 가문의 맏며느리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제 정체성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자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민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내심 아들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더 큰 못을 박았어요. 엄마, 유라 말이 맞아. 요즘 누가 그런 거 일일이 챙겨. 그냥 마음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마저 내 핏줄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옛날 이야기일 뿐이구나. 깊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이 집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다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추석 파티 준비에 내몰렸어요. 유라는 인터넷에서 찾은 온갖 낯선 퓨전 한식 레시피들을 제게 내밀었어요. 갈비찜 대신 로즈마리를 올린 소고기 스테이크를, 잡채 대신 해산물 파스타를, 삼색 나물 대신 키누아 샐러드를 준비하라고 했죠. 제 수십 년 손맛과 경험은 촌스럽다는 단 한마디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그런 촌스러운 음식은 사진 찍어도 예쁘게 안 나와요. 블로그에 올릴 수도 없고요. 유라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저는 밤낮으로 낯선 요리들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손에 익지 않은 조리법 때문에 태우기도 하고,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 버리기를 수십 번.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마음이었어요. 이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지워나가는 과정 같았거든요. 제 손맛을, 제 기억을, 제 정체성을 제 손으로 부정하는 기분이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유라는 제 옆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어댔어요. 그리고는 그걸 실시간으로 자신의 SNS에 올렸죠. 올 시어머님과 함께하는 명절 파티 준비, 어머님 손맛은 역시 최고, 명절 음식, 시월드그램 같은 글과 함께요. 저는 그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가면을 쓴 광대 같았죠.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밤을 꼬박 새워 25명분의 음식을 거의 다 준비했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죠. 잠시 허리를 펴려고 주방 한쪽에 기대서 있는데 문득 오늘이 정말 추석이 맞나 싶었어요. 조상님께 올릴 따뜻한 밥 한 그릇, 정성껏 부친 전 한 조각도 없는 명절이라니. 너무나 서러운 마음에 잠시 짬을 내어 조상님께 올릴 송편이라도 작게 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쌀가루를 익반죽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방으로 들어온 유라가 그걸 발견하고는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디저트는 다 만드셨어요? 이런 거 만드실 시간에 그거 하나 더 만드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반죽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정성마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죠. 제 모든 노력과 전통에 대한 존중이 디저트 하나보다 못한 가치로 취급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유라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되었어요. 손님들이 닥치고 유라는 제 어깨를 붙잡고 사람들 앞에 저를 소개했죠. 우리 어머님이세요. 이번 파티 음식을 전부 다 혼자 준비하셨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시다,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시네요라며 칭찬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영혼 없는 인형처럼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할 뿐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어요.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온 집안은 음식 냄새와 사람들 소리로 어지러웠죠. 민혁이와 유라는 소파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치우는 건 또 제 몫이었죠. 제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던 유라가 민혁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제 등 뒤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죠. 어머니도 참 명절에 이렇게 바쁘게 해드리니 좋으시죠. 안 그랬으면 갈 데도 없으셨을 텐데.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어요. 쏴 하고 귓가에 이명이 울렸어요. 갈 데가 없다. 그래, 나는 갈 데가 없지. 이 집이 아니면 기댈 곳 하나 없는 늙은이지. 그 말이, 그 잔인한 진실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어요. 저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쓸모가 있어서, 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 머무는 짐짝 같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저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근 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분노보다 더 깊고 슬픔보다 더 지독한 것이었어요. 바로 한이었죠. 평생을 헌신하고도 존중받지 못한 세월에 대한 한, 내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에 대한 한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날 밤이었어요. 텅 빈 방에 홀로 누워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점잖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진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명의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부친 되시는 이 회장님의 유산 상속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제가 20살 때 연을 끊고 단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던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건너들었을 뿐인데 유산이라니요.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수화기를 붙든 채 그 낯선 소식을 밤새 되뇌고 또 되뇌었어요. 제 길고 길었던 밤이 그렇게 예고도 없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아버지의 소식이 그것도 유산 상속이라니.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죠. 20살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마다하고 남편을 따라 집을 나선 이후로 단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아버지. 그렇게 모질게 등을 돌렸던 딸에게 무엇을 남기셨다는 걸까요? 미움일까요? 아니면 뒤늦은 용서일까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돔의 자리에 혼란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외출이었죠. 아들 내외에게는 시장에 다녀온다고 둘러댔어요. 제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그래도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은 감출 수가 없었죠. 법무법인 정명이 있다는 번화가의 고층 빌딩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사람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아주 점잖고 신중한 분이었어요. 그는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과 재산 목록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유산은 단순한 현금이나 땅이 아니었어요. 서울 북촌에 위치한 고요관, 직리과이라는 이름의 작은 부티크 호텔, 그리고 그 호텔이 포함된 법인 전체였어요. 2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다는 변호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고요관, 어릴 적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꿈의 이름이었어요. 나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 삭막한 도시에 조용히 쉴 수 있는 집을 지을 거야. 이름은 고요관이라고 해야지. 사업에 바빠 가족은 뒷전이었던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눈을 반짝이던 소년 같았죠. 그 꿈을 정말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걸 나에게 남기셨구나. 변호사와 함께 처음으로 고요관을 찾아가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길 끝, 기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호텔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멎었어요. 로비는 온통 나무와 한지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묵향이 코끝을 스쳤죠. 먼지가 쌓여 있긴 했지만 모든 것이 세심한 손길로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섬세한 나전칠기, 장식장, 결이 살아있는 소나무 기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대나무 정원까지.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미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죠. 호텔의 충직한 지배인이라는 분이 저를 맞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수십 년간 호텔을 지켜온 분이었죠. 그는 저를 보더니 깊이 허리를 숙이며 회장님의 따님이시군요. 아버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울컥 하고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수진이라는 제 이름과 얼굴을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호텔 곳곳을 둘러봤어요. 객실은 모두 전통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주방에는 제가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쓰시던 것과 똑같은 재래식 장독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장독 뚜껑을 열자 잘 익은 된장과 간장의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겨왔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아버지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뿌리, 내가 잊고 지냈던 나의 진짜 이야기가 담긴 곳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요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을 새웠죠. 그곳에서 아버지의 낡은 비망록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호텔을 지은 과정부터 손님을 대하는 철학,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장을 담그는 비법까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밤새 울며 아버지의 글을 읽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무기가 된다. 우리의 것은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깊고 귀한 것이다. 아버지의 문장은 마치 제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았죠. 며느리에게 촌스럽다고 구박받았던 제 손맛이, 냄새난다고 무시당했던 제 음식들이 사실은 가장 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었다는 걸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적 각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위축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계승자이자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문화적 자긍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죠. 유산을 완전히 상속받기 전까지 호텔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낮에는 아들 내외 몰래 북촌으로 향했어요. 회장님이라는 낯선 직함으로 불리며 지배인과 함께 호텔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나갔어요. 경영, 회계, 마케팅,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 뿐이었죠. 젊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태블릿 PC로 재무 보고서를 보는 법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약을 확인하는 법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지만 신기하게도 금방 적응이 되더군요. 특히 저는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까다로운 친척들을 상대하며 익힌 눈치와 인내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심 정증, 이 딱딱한 경영학 이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죠. 직원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오랜 단골 손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자 호텔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다시 마포의 아파트로 돌아와 순종적인 시어머니, 무기력한 늙은이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제 눈은 예전의 눈이 아니었죠.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슬퍼하는 대신 모든 것을 냉철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재정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위태롭다는 걸 알게 됐죠. 민혁이의 월급만으로는 이 비싼 아파트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 그리고 유라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사실상 제가 사준 이 아파트의 자산 가치에 기생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사실들이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보 자산으로 쌓여갔어요. 주말에는 고요관의 오랜 단골이었던 분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호텔을 아껴주셨던 분들이었죠.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자수장인, 유명한 박물관장,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원로 배우까지. 그분들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고요관을 지키려는 진심과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이자 이내 마음을 열고 저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낮에는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호텔의 회장으로, 밤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관찰자로, 그리고 주말에는 존경받는 문학의 인사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상 어색하게 들리지 않을 무렵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허리는 꼿꼿이 펴졌고
늘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죠.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고요관의 여왕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고요관의 회장으로 보낸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죠. 오히려 새벽 일찍 눈이 떠지면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하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어요. 제 안의 시간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해 아주 힘차고 조용하게 흐르기 시작했죠. 복수를 위한 첫걸음은 법적으로 제 힘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마포의 아파트와 그들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 심지어 매달 유라의 계좌로 들어가는 생활비의 출처까지 그 모든 것이 상속받은 제 자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죠. 서류 더미 맨 위에 찍힌 제 인감도장을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제 계획은 단순히 돈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공허한 복수였죠. 저는 그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가치,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땅의 문화와 전통의 힘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깨부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죠. 저는 지배인에게 부탁해 아버지가 살아생전 각별히 여겼던 분들의 목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기 시작했죠. 평생 비단에 술을 놓아온 자수장인 할머니, 수십 년간 쇠를 다뤄온 무쇠 주물장인, 그리고 묵묵히 전통소반을 만들어온 소목장까지. 그분들은 처음에는 웬 곱게 차려입은 늙은이가 찾아와 아는 척을 하나 하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요관의 새로운 주인이자 돌아가신 이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버지의 비망록에 담긴 철학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작업실에 몇 시간이고 앉아 그분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것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그분들의 한탄에는 깊은 서름이 배어 있었죠. 저는 그분들에게 제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고요관을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위한 무대로 만들고 싶다고요. 장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이야기에 평생 무뚝뚝하게 나무만 깎던 소목장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분들은 저를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초대해 주셨고 그렇게 저의 문화연대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우리는 매주 고요관에 모여 머리를 맞댔어요. 처음에는 서먹했던 장인들도 금세 마음을 열고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죠.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기획되었어요. 바로 다가오는 추석의 고요관에서 가장 한국적인 추석이라는 이름의 문화축제를 여는 것이었죠.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행사가 아니라 장인들의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통 음악 공연을 열고 잊혀가는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 이 축제는 저의 문화적 비전이 대중에게 통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대이자 아들 내외를 심판대 위에 세울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무대였어요. 모든 기획은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진 채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그렇게 낮에는 거대한 계획을 움직이는 사령관으로 살다가 밤이 되면 저는 다시 마포의 아파트로 돌아와 무기력한 늙은이의 가면을 썼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추석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살벌해졌죠. 유라는 자신의 블로그 파티 준비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저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무리해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척 연기했어요. 유라가 짜증을 내면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손이 느려서 그래라며 고개를 숙였고 무리한 부탁을 하면
군말 없이 따랐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유라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집의 왕이고 저는 그저 자기 손바닥 위에 놓인 장기짝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심지어 유라의 허영심을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유라가 파티 계획을 SNS에 올리는 것을 보고 저는 옆에서 순진한 얼굴로 말했죠. 어머, 아가, 내 친구들에게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한다고 자랑하는 거니?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아가밖에 없구나. 제 칭찬에 우쭐해진 유라는 신이 나서 더 많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추석 뒤, 시어머님 찬스로 역대급 파티 준비 중 25인분 요리 실화, 울 어머님 클라스. 같은 글들이 매일같이 블로그와 SNS를 도배했죠. 저는 그 글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그래, 더 널리 알려라. 너의 잔인함과 나의 희생을. 그 모든 것이 너의 발목을 잡을 덫이 될 테니. 저와 저의 문화연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우리는 고요관 이야기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곳에는 유라의 블로그처럼 화려한 음식 사진이나 자기 과시는 없었어요. 대신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장인의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오칠을 하고 비단을 짜는 과정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조용히 담아냈죠. 우리의 콘텐츠는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거들 아끼는 사람들이 고요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밤이었어요. 저는 아들 내외 몰래 고요관으로 향했어요. 축제를 위한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나 있었죠. 정갈하게 차려진 연회장, 장인들의 혼이 담긴 작품들, 그리고 저와 뜻을 함께하는 든든한 사람들까지. 저는 호텔의 가장 높은 창가에 서서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았어요.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죠. 길고 길었던 폭풍 전야가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올 거예요. 저는 그저 그 시간을 담담하게 기다릴 뿐이었어요. 드디어 추석날 아침이 밝았어요. 동이 트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쓰던 작은 방을 둘러보았죠. 제 손때가 묻은 물건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 한 장만을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고 저는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거기에는 제 필체로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죠. 어머니는 잠시 휴가가 필요하단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제 마음은 결전의 날 아침을 맞은 장수처럼 비장하고 고요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밖에는 고요관에서 보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 시각 마포의 아파트에서는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제 상상 속에서 그 광경은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난 유라가 텅 빈 주방과 식탁 위의 메모를 발견하고는 당황했겠죠. 처음에는 짜증을 냈을 거예요. 이 중요한 날에 시어머니가 어딜 갔냐면서요. 하지만 곧이어 초인종이 울리고 블로그에서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을 때 유라의 당황은 패닉으로 변했을 거예요. 음식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집안은 엉망진창이고 25명의 배고픈 손님들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웅성거렸겠죠. 음식은 언제 나와요? 블로그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른데요? 손님들의 불평에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아들 민혁이는 그저 엄마가 곧 오실 거야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을 거예요. 결국 유라의 분노는 극에 달했겠죠. 그리고 그 분노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 바로 저를 향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돈을 훔쳐 달아난 게 틀림없어. 아마 그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기 위해서요. 그리고는 손님들을 향해 외쳤겠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그 배은망덕한 시어머니를 잡아서 여러분 앞에서 사죄시키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유라는 25명의 손님들을 모두 이끌고 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단 한 곳, 바로 고요관으로 향했을 거예요. 제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거죠. 그 모든 관객들을 이끌고서요. 그들이 고요관의 로비에 들이닥쳤을 때 그곳은 이미 저의 완벽한 무대가 되어 있었어요. 로비는 아수라장이었겠죠. 유라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을 테고 그 뒤를 따르는 손님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촬영하기 바빴을 거예요. 바로 그때 고요관의 지배인이 나타나 그들 앞을 정중히 막아섰을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겠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귀한 손님들을 위해 연회장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이라는 말에 유라와 민혁이는 어리둥절했겠죠. 하지만 공짜 음식이라는 말에 흥분한 손님들은 이미 지배인을 따라 연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들어선 연회장은 별세계였을 거예요. 은은한 국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북촌의 아름다운 기와지붕이 펼쳐져 있고 중앙에는 듣도 보도 못한 화려한 전통 궁중 요리들이 산해진미처럼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미 지역의 저명한 문학의 인사들과 유라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몇몇 언론사 기자들까지 앉아 있었어요. 유라와 그 일행들은 넋을 잃고 그 화려한 음식들을 접시에 담아 먹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잊은 채로요. 그렇게 연회장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로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빛 속으로 제가 천천히 걸어나갔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제 몸에 맞춘 듯 우아한 최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채로요. 지난 몇 달간의 고단함은 사라지고 제 얼굴에는 오직 고요한 위엄만이 흘렀어요.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죠. 유라와 민혁이는 음식을 입에 문 채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단상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며느리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하고 선명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고요관을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 이수진입니다. 그러하 감사드립니다. 회장이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유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혼란을 온전히 즐겼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또한 오늘 이 뜻깊은 추석을 맞아 저희 고요관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추석 문화 축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잊혀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곳곳에 숨어 있던 국악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향기로운 전통주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죠. 유라와 민혁 그리고 그들의 손님들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죠. 저는 다시 아들 내외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똑똑히 말했어요. 민혁아, 그리고 아가. 너희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구나. 마침 잘 되었구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저는 김 변호사에게 눈짓을 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와 제 옆에 섰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마포의 아파트, 그리고 너희가 타고 다니는 그 외제차, 심지어 너희가 매달 쓰고 있는 그 생활비까지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니? 김 변호사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수십 개의 예금 통장 사본까지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제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서류들이었죠. 유라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혁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들의 손님들, 특히 유라의 동료 블로거들은 이 역대급 반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스마트폰으로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무시당하던 시어머니의 역대급 사이다, 복수, 며느리 등골 빼먹던 아들 내외의 최후,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들이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어요. 유라가 그토록 공들여왔던 SNS와 블로그는 이제 역으로 그녀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저의 명성을 드높이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주었죠. 그날 이후 고요관은 한국 전통의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소로 대한민국 전체에 알려졌어요. 예약 문의가 폭주했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죠. 저의 개인적인 복수는 그렇게 사회적인 문화 현상이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을 넘어선 아주 깊고 단단한 자긍심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짓밟렸던 제 인생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위대한 전통의 완벽한 부활이었죠. 추석날의 그 소란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고요관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어요. 저는 텅 빈 연회장을 홀로 거닐었죠. 어젯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아들 내외의 망연자실한 얼굴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통쾌했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 통쾌함의 끝에는 묵직한 책임감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막막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김 변호사와 함께 마포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밟는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죠. 문을 열어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헬쑥했고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동산 명도 요구서, 법적으로 이 집과 차, 그리고 모든 자산의 소유주인 제가 그들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공식적인 문서였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30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유라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어요. 이건 통보다, 협상이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의 변명이나 애원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제 할 말만 남기고 저는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섰죠. 한 달이라는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어떻게든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고요관의 정원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허름한 차림의 남녀가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죠. 제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유라였어요. 몇 달 사이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값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는 사라지고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한 지친 얼굴만이 남아 있었죠. 그들은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흐느꼈죠. 한참 만에 고개를 든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욕심만 채우려 했던 거.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혁이도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계산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대신 저는 그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너희의 사과는 받겠. 하지만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들에게 고요관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여야 한다고 못 박았죠. 아들에게는 호텔의 정원사와 시설 관리를, 며느리에게는 객실 청소와 주방 보조 일을 맡기겠다고요.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직접 배우고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존중을 얻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이것은 징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 후로 고요관은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저와 문화연대가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고요관은 단순한 호텔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고요관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는 여러 문화 정책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전국에 숨어 있는 장인들을 돕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일에 제 힘을 보탤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의 복수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사회 전체를 위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커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고요관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죠. 그래서 고요관 전통문화 계승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장인들과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대중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지역의 대학들과 협약을 맺어 젊은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장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어요. 기술은 더 이상 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화를 세상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다리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민혁이와 유라는 고요관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아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원의 나무를 가꾸었고, 며느리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객실을 정돈하고 동료들을 살뜰히 챙겼죠.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젊은이들이 아니었어요.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허리를 숙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하지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어요. 저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젊은 국악인, 그리고 한복 디자이너들과 함께 고요관의 넓은 대청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젊은이들의 눈은 꿈과 열정으로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없이 평화롭고 충만했어요. 그때 저 멀리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새로 심을 국화꽃의 자리를 고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파괴되었던 내 작은 가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더 크고 아름다운 문화적 가족을 만들었구나. 제 옆에서 젊은 가야금 연주자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어요. 회장님,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꿈을 꾸세요? 저는 정원을 가꾸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 꿈은 이미 다 이루었단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켜낸 장인들, 우리가 키워낼 젊은이들, 그리고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선 내 아들과 며느리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제가 세상에 남길 가장 찬란한 유산이었어요. 대청마루 너머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아 더 큰 세상을 품는 것임을요. 결국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존중으로 완성되며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말이에요.